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선도의 오후가라는 연시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시조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에요. 우리 고려 말엽부터 시작이 돼서 조선시대 전체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가 바로 시조죠. 네, 시조 중에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시조의 형식이 평시조입니다. 주로 양반들이 지었었고요. 양반들의 어떤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정서들을 노래했던 유교적인 덕목 뭐 이런 것들 노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호 한정가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을 예찬하는 작품들을 쓰거나 뭐 이런 주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조선 전기까지의 평시조 형식이 있는 거지, 그 형식을 우선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평시조의 형식, 그러니까 먼저 정리하자 이 얘기지. 평시조는 여러분 세 줄짜리로 이루어져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삼장이라 그래. 삼장이라 그러고, 첫 번째 줄은 초장, 중간 줄은 중장, 마지막 줄은 종장, 이렇게 명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육구, 45자, 내외, 글자 개수가 45자 내외,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음보율, 한 줄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는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종장의 첫 구절에는 3음절만 올 수 있었어요. 글자 개수가 세 글자만 올 수 있었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주로 5음절 이상을 넣어줘서 끝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냈죠. 이게 기본적으로 평시조가 갖고 있는 형식이에요. 자, 이 형식이 어떻게 드러나는 건지 선생님이랑 한번 이 시를 가지고 첫 수만 한번 연습해 보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3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초장, 제일 앞줄은, 그리고 두 번째 줄 뭐라고 불렀다? 중장이라고 불렀고, 마지막 줄 뭐라고 불렀다? 종장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죠.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6구는 뭐냐면 이렇게 음이단락이 끊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음이단락 한번 끊어봤더니 이게 세 줄인데 6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 줄에 두 개씩이 끊어졌었겠지. 의미를 좀 끊어보니까 네벗이 몇인고 하니 수석과 성죽이라, 이렇게 두 개. 동산의 달오르니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네 개.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렇게 여섯 개. 6구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자 개수 별로 세고 싶지 않아? 아무튼 45자 내외였다. 이 정도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음보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시가들은 다 정형시야. 그런데 이 정형시는 형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다시 말해 리듬을 겉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외형류를 가지고 있었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조는 정형시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형시인데 무엇을 갖고 있었다? 형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겉으로 느낄 수 있는 외형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형류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음보율이 됩니다. 그래서 음보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보율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했어. 음보율은 뭐다? 한 줄을 끊어 읽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다. 그럼 사음보율이라면 한 줄을 네 마디로 끊어내서 읽었던 걸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마디로 끊어 읽어봅시다. 초장, 네벗이 몇인고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이렇게 네 마디. 하나, 둘, 셋, 네 마디. 확인되셨죠? 동산에 달오르니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또 네 마디.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또 네 마디. 이렇게 한 줄을 네 마디씩 끊어 있는 걸 뭐라 그랬다? 서음보율이라고 이야기했다.
음수율은 뭐냐면요.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버 시작. 글자 개수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펜을 한번 바꾸는 게 좋겠다. 바꿔보죠. 네 번씩 글자 개수 하나, 둘, 셋, 세 글자. 몇 신고하니? 여기는 다섯 글자 나왔다. 수석과 세 글자. 송죽이라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 보이시죠? 동사는 세 개, 달어르니 네 개, 그더욱 세 개, 반갑구나 네 개. 지금 선생님이 왜 세 개, 네 개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 음절 하나하나의 개수를 세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어라 해보자. 글자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삼음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섯 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음절? 오음절. 또 더하여 네 음절. 무엇하리? 네 음절.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야? 세 개, 네 개이거나 네 개, 네 개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반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음보율의 짝꿍이 되는 음수율이 뭡니까? 마디 안에 반복되는 글자 개수들이 뭐가 제일 많나요? 그러면 3, 4 혹은 4, 4조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요, 종장입니다. 종장의 첫 구절은 무조건 삼음절이에요. 글자 개수 몇 개? 딱 세 개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두어라, 여기도 좋고도, 여기도 아마도, 여기도 구천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저렇고, 여기 보고도, 요거지. 종장의 첫 구절에는 무조건 글자 개수가 몇 개만 온다, 세 개만 온다라는 게 여기 규칙이에요. 요거는 정말 깨지 않는 잘 지켜지는 규칙이라서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절에서 뭐 5음절 이상이야. 다섯 글자 이상인 거지. 지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주로 많이 지켜가죠. 이해되셨죠? 여기 여러분 잠시 몇 친구하니 글자 개수 다섯 개였잖아. 이런 것들 보면 음수율 3, 4, 혹은 4, 4조의 음수율은 정말 칼같이 지켰다 아니다. 칼같이 지키지는 않았어요. 주로 뭐를 지켜갔구나. 우리나라의 정형시들은 음보율을 지켜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평시조의 종장은 어땠다? 첫 구절에 무조건 3음절 세 글자를 넣어줬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죠. 몇 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게 평시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시조고요. 윤선도의 오후가는 쌤이 갈래가 뭐라 그랬어? 이거는 연시조잖아. 연시조는요. 이어져 있는 거야. 이어질 연. 이 평시조 형태 요 하나가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끝나기에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조선 중기로 가면은 이걸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두는 연시조가 나타나고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선도의 오후가는 그 연시조 중에 하나다. 평시조의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여러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형식적인 특징이고요. 본론을 한번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내용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을 거야. 같이 한번 확인해 봐요. 내 친구가 몇 친구 하니? 아, 오우의 우가 친구구나. 그지? 오는 뭐 다섯 친구라는 뜻이겠구나 알 수 있겠다. 그지? 내 친구가 몇 친구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그럼 여러분 벌써 몇 개 나온 거야? 4개 나온 거야. 수, 물, 석,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자, 다시. 기억하십니까? 수, 물, 석,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이렇게 4개의 친구가 벌써 나왔네. 동사는 다리 오르니. 자, 다리 몇 번째? 5번째 친구. 아, 오우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는 게 일수구나. 첫 번째 수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됐네. 됐죠? 그 선생님 여기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요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화자의 오우 5 친구가 누구냐? 봤더니 돌. 어머. 잘못 썼어. 여기 오타 났다. 그지? 요거 물이야, 물. 선생님이 잘못 읽은 건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5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문답법 쓰였어. 문답법이 뭐죠? 우리가 자문자답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자문자답이라는 거 무슨 말이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했다 이런 뜻이지. 질문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 여기. 내 벗이 몇인가? 이게 질문이었어. 그리고 어디부터 대답이죠? 수석과 송죽이라 달이 오르니 그더욱 반갑구나. 여기까지가 대답. 그래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한 문답법이 쓰였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어라. 자, 여기 두어라는요. 시조에서 두어라는 뭐 냅둬 나도 몰라 뭐 거의 이런 의미를 갖는데 감탄사예요. 감탄사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시조의 감탄사인 이 두어라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시상은 쉽게 말하자면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말해요. 또는 정서를 집약해서 터뜨리고, 감탄사니까 감정을 이렇게 압축했다가 빵 터뜨리는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시상을 끝에 쓰이면 마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시의 내용을 조금 전환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조 종장에 나타나는 감탄사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가시고요. 요런 시조의 감탄사, 종장의 감탄사에 영향을 준 거를 우리가 신라의 노래에 향가라고 말하죠. 화살표가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안 지워지네. 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야 돼. 신라의 향가가 먼저 있었고 이 신라의 19채 향가 19채 향가가 먼저 있었고 이 19채 향가의 그 뒷부분에 우리가 낙구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거예요. 낙구 쪽에 감탄사가 있었거든요. 19채 향가의 감탄사가 시조 종장의 감탄사에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을 주어서 시조 종장의 감탄사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런 기능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혹시라도 시험 문제 선택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두어라. 몰라 나 좀 내비둬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 이 5밖에 5이 뭘 가리켜?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겠는가? 자, 질문하는 거야, 이거. 또 더해서 뭐 할 거야? 라는 거 질문 아니죠. 그냥 자기 대답 이미 가지고 있어. 나 더 할 거 있어, 없어? 내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돼? 5명만 있으면 돼. 라는 얘기를 질문 형태로 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법은 서리법이 되는 겁니다. 서리법 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질문이지만 그러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의문형 종결 어미의 형태를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시. 여긴 무슨 종결 형태가 쓰인다?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물음표가 달리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여요. 무엇 할까? 요게 의문형 종결 어미다. 그 얘기야. 그러나 질문이다 아니다? 질문은 아니다. 사실은 이 서리법은요.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정서를. 기능이 뭐다? 이 서리법의 기능은 정서를 부각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정서를 부각하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표현법이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이 윤선도의 시에는 전반적으로 영탄적인 어조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특히 영탄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 특히 어떤 감정일까? 자기가 5 친구를 데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덕이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인 거지. 그래서 그 5 친구들을 찬양하는 예찬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아주 다양한 서리법을 쓴다든지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아주 영탄적인 어조로 잘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일수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정서 뭐다? 만족감이다. 이 5 친구만 있으면 난 다른 건 필요 없어. 난
5명의 친구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삶의 태도로 연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 지우자, 여러분. 삶의 태도, 안분지조,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분지조 무슨 뜻이죠? 안분지조? 내 분수에, 나의 주어진 삶의 환경인 거지.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 만족해. 안빈, 여기 빈은 가난할 빈자야. 가난하다. 그러면 이 분수라는 게 내가 막 무슨 궁궐 같은 데서 왕자로 태어난 그런 게 아닌 거지. 조금 가난한 거야.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삶을 편안히 받아들이며 즐겨. 요런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 그게 요 종장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5친구만 있으면 된대. 근데 그 5이 뭐야? 뭐 예를 들어 뭐 금고 안에 있는 금괴 100개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뭐야? 그냥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자연이야. 이 자연 속에 있으면 나한텐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아.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 자기 주어진 환경에 아주 만족하면서 그 가난한 삶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가 1수입니다. 2수부터는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서 따라옵시다. 같이 보십시다. 구름빛이 좋다. 여러분, 고우에서는 좀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좋다가 맑다 혹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암기하십니다. 구름빛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로는 자주라는 뜻. 검기를 자주 한다. 그러니까 구름빛이 흰 구름 솜사탕 같아 너무 예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먹구름으로 변해 있다는 거지. 또 바람 소리도 맑다고 하지만 그칠 때가 한오메라. 하다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요 구나, 요 노라 요런 아이들이 바로 또 감탄형 종결어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이게 되면 자기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무슨 어조? 영탄적인 어조가 드러난다라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초장과 중장에 뭐가 나왔냐면 구름이랑 바람이 나왔어. 구름이랑 바람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굉장히 플러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길게 가져가지 못해. 뭐야? 변해버려. 구름은 검게 변하고 바람은 맑은 소리를 내지만 그쵸? 가변성과 순간성, 유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름도 마이너스고 바람도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의 반대가 뭐냐? 그것의 반대가 여기 물이 되는 거죠. 왜? 물은 왜? 맑아. 구름처럼 맑단 말이야. 그리고 바람과 같이 맑은데 그치지는 않아. 그칠 적이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맑고도 그침이 없는 거. 맑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데 그치지도 않아. 그렇게 여러분 맑고 그치지 않는 거 이거 뭐야?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뭐야? 첫 번째 친구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친구.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수가 물로 이렇게 이 수로 연결이 된 거 보이실 겁니다. 됐죠? 정서 그러니까 뭐야? 예찬하고 있는 거야. 뭘 예찬하죠? 물을 예찬하죠. 물의 어떤 속성? 영원히 깨끗하게 흐르는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원성과 불변성을 예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물을 내가 왜 좋아한다고?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초장 중장이랑 자 다시 펜을 한번 바꿔봅시다. 네, 여기 초장과 중장이랑 여기 종장 관계 어떻게 될까? 대비 관계인 거 잡히십니까? 구름이랑 바람은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대상들이고
반면에 물은 불변하고 영원한 대상인 거죠. 그래서 초중장이 같이 대응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죠? 구름과 바람은 대응 구조야. 비슷한 애들이야. 그런데 얘가 뭐랑 달라? 물이랑 달라. 그래서 여기는 대비. 요렇게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슨 어조다? 영탄적 어조다. 됐죠? 그 다음 삼수로 넘어갑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떨어져. 그렇죠. 피었다가 곧 떨어지는 거. 선생님이 이틀 전에 모란을 봤어. 근데 모란이 너무 예쁘게 핀 거야, 올해. 그래서 야, 진짜 예쁘다 그랬는데 비 왔어. 그리고 졌어요. 금방 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피었다가 빨리 지는 거 이것도 뭔 거야? 이수일이랑 봤던 게 똑같네. 순간성. 가변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네. 그럼 꽃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잡히시는 거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푸르른 것처럼 보였는데 누렇게 변하나니. 그쵸? 풀도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시들어 버리잖아. 그런 거니까 역시 꽃과 풀은 무슨 관계다? 대응 관계다. 속성은 뭐다? 둘 다 가변성, 유한성, 순간성으로 둘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구법 쓰였습니다. 어떻게 대구법이 확인이 되시나요? 자, 꽃은 푸른 무슨 일로 어이하여 구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 거지. 피면서 쉬워지고 푸르는 듯 누르나니 이렇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구가 서로 대응하고 있다. 대구법. 대구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조사가 겹쳐. 조사가 겹치면서 유사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문장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혹은 통사, 문장을 좀 유식한 말로 통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대구법 쓰인 부분 맞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꽃과 물의 속성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왜? 순간적인, 가변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해하시고요. 꽃과 물이 대인 관계인 거 딱 붙잡고 계십니다. 종장 갑니다. 아마도 변치 않는 거. 오, 여기 나왔다. 아까 변치 않는 거 뭐 있었지? 이수에? 물 있었잖아. 요번에 뭐? 바위. 어디 있어? 일수의 석.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여러분 일수는 요게 대전제고 거기에 있는 5벗을 이수부터 오수까지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겠지? 그죠?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노라 뭐라고? 노라? 감탄형 종결어미. 무슨 어조? 자, 이제 쭉쭉 나오는 거야. 영탄적 어조. 정서는 뭐야? 예찬이야. 뭘 예찬하고 있어? 바위를 예찬하고 있어. 바위의 어떤 속성? 불변성과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구조가 뭐랑 같구나? 이수랑 같구나. 물도 바위도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친구고 그리고 내 예찬의 대상이구나 라는 거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삼수로 갑시다. 더우면 꽃을 피우고 추우면 잎이 져. 이게 일반적인 나무의 속성이야. 그런데 소나무야 불렀어. 여러분 이름을 불렀네. 요 알을 뭐라 그래? 이름 부르는 말 뒤에 붙는 조사다. 그래서 호격조사라고 그래요. 요 호가 부를 호자야. 부르는 말 뒤에 붙는 조사를 호격조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호격조사를 딱 붙이면 이 이름 부른 요 대상이 만약에 자연물일 경우에는 마치 사람인 것처럼 부른 거잖아. 그래서 인격화된 청자가 돼. 청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나를 뭐라고 해? 화자라고 해. 이 화자가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렀어. 그럼 걔가 뭐가 돼? 청자가 되지. 내 말을 듣고 있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른 거죠. 그렇게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 나 어떻게 해야 돼? 걔한테? 응? 동철아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나 어떡할 거야? 걔한테 말을 건네야지. 그래서 무슨 어조가 만들어져?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 건네는 어조 찾기 쉽겠다. 청자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화자가 이름을
불러주면 돼. 화자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걔한테 말을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솔 뭐다? 사람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인격화된 청자가 된다. 무슨 어조가 만들어졌다?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졌다. 됐죠? 소나무야, 너는 어찌? 너 뭐야? 소나무야, 무슨 법? 의인법. 사물을 인격화하는 거.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눈서리를 모르느냐? 는다.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물어보는 거야. 넌 어떻게 그렇게 눈서리를 모를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눈서리는 여러분 뭐야? 여기 추워가지고 잎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나무들이 자기 색깔을 버리게, 자기 잎을 버리게끔 만들어 놓는, 자, 이게 뭐야? 여기 더울 때와 추울 때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가변성이잖아. 순간성이고 속성이 바뀌는 걸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소나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소나무는 눈서리를 몰라. 눈서리가 내리는데도 여전히 푸른 자기 이파리를 탁 간직하고 있더라, 그 얘기인 거지. 그 물어보는 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눈서리를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눈서리는 여러분 나무들의 잎을 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무엇의 상징이구나, 시련이나 고난의 상징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어떤 시련이 와도 자기 색을 바꾸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계속 종장에 구천은요 깊고 깊은 땅속을 의미합니다. 깊고 깊은 땅속에 뿌리가 곧은 줄을, 무엇의 뿌리가 곧아요? 주체? 소나무죠. 뿌리가 곧은 줄을 그로 인해, 그가 뭐야? 눈서리를 모르는 거지. 그로 인해 노라 뭐라고? 감탄형 종결어미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 정서 뭐야? 예찬이야. 중심 자연물은 뭐였어? 소나무였어. 어떤 속성 갖고 있었어? 눈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추운 겨울을 견디는데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야. 색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의 상징물이다? 지조절개의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조절개, 쉽게 어떤 마음을 지조절개라고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연물이 뭐구나? 소나무구나. 소나무의 지조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와 대비되는 이미지가 뭐였었던 거야? 초장에 나온 거죠. 꽃이 피고 잎이 지는 다른 나무들이야. 이 나무들은 가변성, 순간성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와 대비됨으로써 소나무의 덕성을 훨씬 더 부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요게 사수. 그 다음 것입니다. 오수입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일수에 순서대로 가면 돼. 수, 물, 석, 바위, 소나무 했잖아. 그 다음 뭐 나올 차례? 대나무 나올 차례야. 얘 정체 그래서 뭐구나, 대나무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나무를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곱게 이렇게 곱게 올라가면서 속은 텅텅 비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대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계절 내내 푸르니, 얘도 색깔을 바꾸지 않네. 그를 좋아하노라. 그 누구? 대나무의 사시의 푸른 그 속성, 그게 난 너무 좋아. 그러고 있는 노라. 감탄형 종결어미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 정서 뭐라고? 예찬.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 자연물 대나무고 어떤 속성 가지고 있는지 정리합시다. 굉장히 고다요. 그리고 속은 텅 비어 있고 항상 푸르죠. 무욕, 욕심이 없는 거야. 뭘 보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거 보니까 속을 꽉꽉 채워놓고 있지 않잖아. 속을 텅 비웠으니까 내게 없는 거지. 속이 비어있는 무욕. 그리고 겸손해. 왜 겸손한 것 같아? 비어있잖아. 그래 나를 낮추는 거지. 강직해. 왜? 곧잖아. 그지?
그리고 어때? 사시에 푸르러 변하지 않는 마음 절개. 그래서 무효, 겸손, 강직함, 절개 이런 모든 속성을 요 대나무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개의 친구를 다 얘기했어. 처음에 뭐? 물, 두 번째 바위, 세 번째 소나무, 네 번째 대나무까지. 이제 마지막 친구가 남아있다. 누구? 달. 같이 보십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이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추는 것이 너만한 이가 또 있느냐? 네, 뭐다? 달이에요. 그럼 달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 요거를 여러분 선택지에서는 사물을 인격화한 표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사물을 인격화한 의인법이 쓰였죠. 자, 뭘 가리키고 있다? 달을 가리키고 있다. 너만한 이가 또 있겠는가? 너만한 이. 자, 밤중에 깜깜한 밤에 광명,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존재가 달밖에 또 있겠어? 라는 얘기는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달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질문의 형태고 의문형 종결 어미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형태를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하고 이 서리법은 무슨 어조를 만든다? 영탄적 어조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이미 앞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보고도 말을 아니하니 네가 정말 내 벗인가 하노라. 너라 무슨 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 정서 뭐라고? 예찬이라고. 됐죠?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면 무조건 예찬의 어조인가? 그렇지 않아. 감탄형 종결어미는 특정한 정서를 부각하는 그런 종결 형태이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를 만드는 거고 이 시의 특정 정서가 뭔 거야? 다 예찬이었던 거지. 그래서 쪼르르륵 연결돼 있었을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중심 자연물 뭐였어? 달이었고요. 속성 광명이죠. 깜깜한 밤에 혼자 빛을 비추고 있는 거. 그리고 보고 말을 안 해. 과묵함이죠. 막 자기가 본 거를 나불나불나불나불 막 비밀이 없어 막 이런 거 아니고 침묵을 탁 지킬 줄 아는 그런 성품 그걸 가지고 있어서 정말 넌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5벗의 속성을 예찬하는 오후가라는 시가 끝납니다. 주제가 그래서 뭐예요? 5 자연물의 덕을 예찬하는 거였죠. 주된 표현법, 다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구나. 의인법, 대조법, 대꾸법, 서리법 이런 표현법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5 친구를 향한 정서는 예찬이었고요. 화자가 드러내고 싶어 했던 긍정적인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 삶인가를 부각하고 싶었을 거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자연물들처럼 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도 못 본 척 할 줄도 좀 알고 그리고 겸손하고 욕심 없고 뭐 강직하고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자연물들은 사실은 자연물들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어떤 주관적인 바람직한 삶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을 좀 함축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연물들은 그냥 내가 보고 즐기고 놀고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혹은 내가 노동하는 어떤 노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혹은 내가 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훈적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이 오후가에 있는 5 자연물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윤선도라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 자기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친한 5 친구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그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 오후가라는 연시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